아빠는 옛날에는 진짜 부정적인 감정 덩어리를 가지는 대상이었지 내가. 강압적, 보수적, 가부장적 모든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였으니까 어릴 때는 그게 이해조차 안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이해조차 안 되고 받아들일 정신적인 그 견지도 없었고 그냥 마냥 싫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감정 낭비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 예전에는 딱 내 눈앞에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저 대상만 보였는데 이제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는 거야.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을 것 같고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늙을 것 같다라는 걸 같이 보이니까 더 감정이 예전에는 증오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격하게 부정적인 감정까지 들진 않더라고. 그냥 사람으로 바라봐진 것 같아. 그래 이제는 그러고 있고 당연히 화날 때도 있지 뭐. 언제 좀 똑바로 살겠나? 언제 철들겠나? 약간 엄마가 하는 말처럼 저렇게 보일 때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 아버지는 어떤 존재라기보단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살아왔던 사람이고 이제 구분하게 된 거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내 부모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나는 인정하게 된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 근데 내가 우리 언니야 딱 결혼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언니는 딱 첫째 장녀 별 문제가 안 일으키고 니네 언니는 말하면 한 번 말하면 잘 들었는데 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 언니는 별 문제를 안 일으켰고 그냥 그렇게 잘 왔어. 딱 그냥 처음 만난 남자랑 시집 가는 언니는 물론 처음 만난 남자랑 시집 갔는데 우리 집 족쇄를 발목에 수갑이 있었어. 근데 그걸 풀고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수갑을 찬 것 같은 거야. 발목에. 자기도 그래. 딸내미 유치원 부모 가족란에 전업주부로 자기 직업을 쓸 줄 몰랐다. 다 그런 말 들으면 씁쓸하지. 언니의 육아를 어쨌거나 네가 많이 도와줬잖아.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같이 양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자유롭다고 얘기되는 20대에서 지금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쨌든 되게 많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언니야도 처음부터 누구한테 맡길 생각은 아니었지. 언니가 엄마 아빠한테 말했대. 나는 엄마 아빠한테 봐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이 되게 묘한 거야. 엄마 아빠한테는 봐달라 하지 않을 거지만 동생한테는 봐달라 할 거다. 이 맹점이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한데 여튼 거기에서 봐준다는 말은 하루 종일 봐달라 안 할 거란 말이겠지. 그래서 내가 조금 봐줬던 거고 처음부터 내 일처럼 여기진 당연히 않았지. 처음에는 많이 갈 일도 없었고 찔끔찔끔 형부가 이제 해외 출장 갈 때만 이제 깐난애기랑 언니 혼자니까 니라도 가져라 해서 가는 거지. 근데 이게 내 일처럼 여기게 됐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순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싫다 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지. 왜 거절을 못했었어? 일단은 그 마음이 좀 들었어. 언니한테 부탁할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저희 일을 내가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열악해. 약간 좀 경악스럽고 그러니까 좀 이타심인 것 같아. 애가 어릴수록 잠도 못 자고 키워야 할 게 까다로워지고 이제 애가 크면 클수록 애 비유 맞추기 힘들고 비유 맞춘다는 말은 이제 애의 관점에서
이제 애가 때를 쓸 때 어떻게 이제 잘 상처 없이 이렇게 지도를 하는가 그런 거에서 어려운 거긴 한데 나이 특성 따라 제일 큰 거는 그냥 혼자서 저 애 하나를 자기 혼자 독박으로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중해 보였지. 그것 때문이야. 그리고 혼자서 애 보면은 웬만한 정신으로는 오래 버티기 힘들지. 좀 피폐해져 가는 게 눈에 보여. 좀 집에서 애만 보다 보면은 용기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좀 나서서 언니한테 뭐라도 용기? 좀 사회에 다시 진입할.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딱 이렇게 대놓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제 일 알아보고 있나 이런 말을 못 꺼내겠는 거지 오히려. 자기가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언니한테 돈 달라기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 돈 받달라기 그래서 엄마한테 돈 달라 했는데 당연히 가족인데 그것도 못하냐면서 그 소리 했다가 더 말하기 싫다 하면서. 거기서 니랑 나랑 다른 것 같아. 나는 무조건 싸워. 나는 딱 그 선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내가 이 정도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럼 난 더 말 안 해. 나는 이게 좀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소통을 아예 회피해버리잖아. 근데 나도 있잖아. 나는 이제 그렇게 나섰다가 결국 니처럼 또 돼. 의기소침해지고. 왜냐면. 아니야, 근데 이게. 그리고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솔직히 말하면. 문제 해결이가 아니라 화내는 걸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봐. 화내는 거 나도 듣기 싫을 테니까 더 안 거들리려고 하지.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화내는 사람이구나,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구나를 학습하게 되는 거야. 이기소침해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상대 입장에서는 난 분명히 쟤가 저런 사람이구나 더 한 발짝 알게 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걸 정하고 싶은 나라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 화라는 감정을 자기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 입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그걸 못 받아들이면 이제 조금 자기중심적이신 거고. 부모님들은 괜찮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이거나 그런 것도 없고 저는 다 커밍아웃을 또 했고 왜냐면 약간 부모님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관계를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별로 약간 엄마도 막 결혼을 굳이 해야 된다 니 알아서 그냥 잘 살아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엄마는 은연중에 그래도 남자랑 했으면 하는 게 조금 드러나긴 나고 아빠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사랑이면 사랑이지 뭐라면서 그냥 막 퀴어 퍼레이드 같은 뉴스 보면서도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별로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긴 한데 어딘가 좀 삐걱삐걱거리는 면이 있죠. 아빠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이 좀 있어서 그래서 통풍이 심한데 그걸 이제 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엄마랑 아빠가 빚은 또 많고 그래서 엄마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일을 하면서 월 200 받으면서 그래도 조금은 갖고 계신데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파산을 하냐 마느냐라면서 그래도 제가 또 아빠 밑으로 가 있어서 아빠가 만약에 어떻게 되면은 내가 그 빚을 물려받아서 나도 아빠가 좀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하는데 뭔가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전에 진짜 가족끼리 이렇게 셋이서 살 때는 술 마시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물건을 부수거나 엄마랑 싸움을 하고 막 저랑도 좀 부딪히고 하니까 요새는 따로 살거든요. 가족 관계라는 게 이게 다 같이 논의를 해서 나눠야 되는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 미성년자 시절 때 그냥 두 사람이 아예 그냥 상의 없이 그냥 우리 이혼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민처럼 느껴져서 그냥 이런 가족 관계는 나에게 연민이다. 약간 처량하고 연민처럼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고 저희 엄마랑 제가 집을 나오게 된 그 사건 때문인데 이제 엄마랑 제가 저희 집 1층으로 다시 내려왔었는데 아빠랑 따로 지낸다고 걔가 짓는데
개새끼가 자꾸 짖는다면서 이제 시비를 엄마한테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개새끼 자꾸 짖는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래도 술이 취했으니까 이게 진정시키려는데 제가 그날 진짜 딱 터진 거예요. 시원들 역도로 삼촌한테 해가면서 그렇게 싸우다가 물건 집어던지고 막 밖에 화분 있는 거 집어던지고 막 이렇게 욕하고 아빠 멀리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그게 저녁까지 계속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막 사람 죽일 거라면서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하지 마세요 하고 경찰에 돌아갔는데 이제 3층에서 칼부림이 있었나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삼촌이.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2차 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냐 마냐 그래서 정신병원에 처음에 갔었어요. 그 돈이 뭐 지원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얼마 안 있다가 나와서 조용히 살다가 뭐 할머니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고 저는 그 이후로 반송 안에서지만 그래도 이사를 나와서 따로 살고 있는 것만 알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 반송을 뜨고 싶다. 반송에 좋은 추억이 없다. 이러면서 뭔가 가족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별로 빨리 뜨고 싶은 굳이 부산에 취업을 하더라도 반송은 안 나가고 싶은 그런 일상 속에 동등하게 모든 사랑이 평등하게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린 너무 좋지만 살만한 세상이겠지만 동성애는 아직까지는 좀 특이한 거기 때문에 캐롤이 동성애 영화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 말한 사람은 구분을 하고 싶었겠지? 응. 다르다고 나랑 동성애랑 다르다고 구분을 짓고 싶어서 뭐 그런 말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소수자라는 사람들이 편견을 깨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편견을 깨고 싶은 사람들인 거지. 그 사람들도 갖고 있는 편견이 있거든. 편견이 나는 100% 없는 사람이라서 나는 이 편견이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편견이 있어. 이성애가 주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 내가 사랑을 시작을 했어. 이게 좀 불안한 거지. 양성애자기 때문에 주류 사회로 언제든지 편입할 가능성이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버린 거야. 내가 얘는 언제든지 이성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난 얘한테 어느 순간 버려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 사랑이 이 주류 사회 이성애에 비해 힘이 너무 약하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양성애자의 프레임이잖아. 내가 하고 있는 것도 편견을 씌우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양성애자들은 그게 아니거든. 그냥 하나의 그냥 자기들만의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성애건 동성애건 양성애건 그러니까 그걸 나누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보고 좋아하는 건데 그치. 나눠봤자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고 너무 어렵고 오히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눌수록 주류 사회에서는 어려워하니까 이해하기 싫다고 될 수도 있지.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법안 읽어보니까 동성애에 관한 내용은 별로 그다지 없는데도 교회 측에서 그런 걸 공격한다든지 그런 게 안타까운 건 거지. 그런 거 같아. 똑같은 것처럼 커뮤니티에서 단결하는 수단이 동성애 반대인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무섭다니까 되게. 진짜 목적은 수면 아래에 있고 그냥 혐오 그 자체만이 수면 위에 떠 있는 게 그런 상황이 되게 무서운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에 그런 혐오의 대상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치. 근데 모든 사람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는 다 똑같다라고 봐줬으면 좋겠고 나는 관심 자체를 안 가져야 되는 것 같아. 그냥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을 싫어하는 거잖아.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치, 찬반거리도 아닌데 하나를 극대화시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썰 있잖아.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동성애가 널리 퍼질 것이다. 바이러스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씨앗을 그냥 퍼뜨리는 그런 게 분쟁이나 혐오 그 자체인 것 같아. 세대 교체가 되면서 동성애도 하나의 키워드의 유행이 된 것 같아야 되나? 뭔가 미디어적 매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콘텐츠를 접하면서 이게 하나의 정체성이면서도 어떤 사람에겐 그게 유행처럼 번져와서 이걸 긍정적으로 수용하게끔 작용을 하는 세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좀 차차 많이 열리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버즈라이트 이어 아세요? 그 영화가 한참 이슈가 됐잖아요. 동성애 키스씬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전장님이 애기가 2명 있다 보니까 동성애자고 뭐고 일단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난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막 포켓몬은 나 포켓몬이 되지 않잖아요.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 그래도 나는 우리 애가 그렇게 되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전장님이 저를 되게 좋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내가 만약에 동성애자라는 걸 전장님이 알게 되면 뭔가 2가지 생각이 났어요. 아 한쪽으로는 얘가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마음에 드는데 동성애를 하니까 동성애자가 자기가 생각한 그런 관념에 갇혀있지 않구나. 그냥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아예 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자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런 생각 들고 또 만약에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였어 나중에 자기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키웠는데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꼭 자기 자식은 동성애자가 막 절대 되지 않을 거다 막 그런 보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죠. 이걸 좀 더 세상에서 좀 많이 다뤄야 되지 않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죠. 미드나 이런 거 보면은 게이 동화가 따로 그런 게 개설이 되어 있고 퀴어에 좀 많이 오픈 퀴어된 문화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또 디즈니는 또 동성애 붐이 불어서 LGBTQ가 많이 나오는데 뭐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붐이라고 안 하고 뭐 이제부터 편견을 깨보겠다는 시도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보면서 좀 부럽죠. 한국에서 나왔다면 이제 난리 날 것들인데 제 생각에는 요즘 세상에 동성애가 어느 약간 힙한 요소로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단 말이에요. 난 소수자에 속해 있고 소수자에 속해 있는 내가 힙해. 약간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아니라 멋있고 싶으니까 이 동성애를 내 패션 아이템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는 걸로 이제 모든 걸 통합시키면 어딘가 비틀어진 그런 게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죠. 사실 진짜 하나가 이제 힘을 얻으려면은 그거엔 항상 유행에 좀 따라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걸 잘못 그걸 사용하면 안 되지만 사용하는 게 좀 따라오는 것 같긴. 애초에 근데 영화 선택지를 보면은 LGBTQ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차별을 이겨내는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사랑이란 멜로나 뭐 로맨스 뭐 이런 거에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이지 못하고 따로 LGBTQ가 만들어져 있는 거 보면 이제 그거는 그럼 사랑에도 장르가 있다는 거잖아. 그게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요새 사람들 부르기를 그래서 이제 동성애물로만 취급하는 게 싫다. 그럼 우리도 헤테로물이라 하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걸까. 동성애자 LGBTQ라는 장르로 이렇게 나누라면은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각이랑 미래의 간극인 거지 뭐. 차별금지법이 포괄적인 법안인데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다고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 좀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얘기도 많았고 실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 검토 보고에서도 법률의 내용과 실제가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라는 공고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약간 좀 당연한 소리를 추상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근로와 관련된 부분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 부분마저도 어떤 내용이냐면 성별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당연한 말이고 그러니까 근로라고 인정해야 될 그런 고용 형태를 얘기를 해줬어. 기간제, 파견계약직, 그걸 나는 파견계약직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성별로 차별받는 사람은 물론 있겠지.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계약직의 어떤 형태, 파견계약직의 형태가 되게 안 좋은 행태고 거기에 성차별도 있는 건 거지. 가장 중요한 고용 형태라든지 그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 있겠냐라는 그 소리가 나올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법을 내놨어도 이 법안으로 차별이 금지가 될까? 그러니까 처벌받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지. 그래서 이 말에 너무 동의한다는 거지. 실제와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거. 그치, 법이라고 하면 좀 세부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법과 도덕의 어느 사이, 뭐 법과 합의와 규율 뭐 이런 거의 어느 사이인 것 같긴 해. 근데 기존에 있는 뭐 노동면 노동기본법, 뭐 노동법, 뭐 그런 뭐 혼인에 있어서 차별금지면 뭐 결혼법에 있어서 끼워 넣으려면 끼워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 굳이 그런 걸 끼워 넣을 수 있는 걸 다 모아놓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법 자체가 너무 헌법의 성격을 가진 법 같다. 여기에 있는 코멘트가 다른 법에 없느냐?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언급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이미 이 내용이 있어.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고 헌법상에서도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만연하는 거잖아. 그런 계속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너무 우리나라 사회가 차별이 만연하고 SBC 안 먹은 지 좀 몇 개월 됐어. 그러니까 결국 항상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원래 적혀있던 규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 법이 있음에도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고 솔직히 뭐 법 딱딱 지켜가면서 하는 회사 몇 있겠냐마는 최소한 뭐 사람이 죽기는 하지 않아야 되고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 뭐 밥은 줘야 되고 뭐 이런 합의적인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것마저 지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기사 헤드라인만 봐도 이미 알잖아. 어떤 배경에 놓였을지가 충분히 상상이 되고 그리고 이 지금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했잖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거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봐봐 케이크가 있는데 그거를 일반 빵집에 있는 디자인을 걔네가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근데 빵집 그 사람도 자기 인스타에 공로나 맡기 못하고 따로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계속 그냥 팔려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 그때부터 안 먹기 시작했죠. 안 먹었는데 이제 주변 애들이 포켓몬빵이 또 유행하고 씰이 유행하니까 근데 어느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이 한 명 죽어야지 공론화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때부터 애들한테 좀 말하게 됐죠. 애들도 알게 되고. 불매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피해받는 거는 그 가맹점주들이 또 피해를 받으니까 진짜 제빵사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빵 만드는 게 즐거울 줄 아는데 솔직히 개인 사업 아니고서야 진짜 제빵사도 굴리는 데가 여간 많은 데가 아니고 휴식도 제대로 휴식도 못한다고. 솔직히 제빵사의 그런 노동권? 그런 게 더 보장되어야 된다 생각한다 하는 게 빵집에 일하면서 전 진짜 그걸 좀 크게 느꼈거든요. 연중 무휴잖아요 빵집은. 그러다 보니까 제빵사가 이제 돌아가면서 불규칙하게 쉬는 거죠. 항상 출근은 오전 5시에서 6시에 하시는데 퇴근은 어떤 분은 10시에 밤 10시에 하시는 분도 있고 좀 할 게 많다.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마카롱이 부족하다면 밤 10시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음날 새벽 6시에 나오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누가 결혼식 있으면 그때 빼주고 약간 이런 식밖에 없다. 빵집이 하루 정도만 좀 쉬워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거기서 일을 하면서. 꼭 공장에서 뭐 다치거나 그런 산재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으로서 당해야 되는 갑질이 분명히 있고 나도 그걸 되게 많이 느꼈고 당하기도 하고 했었던 거라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뭔가 대변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처벌이라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뭔가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되면 좋겠는데 노동법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 근데 이러고 또 말 거 아니야. 누가 죽으나 계속 그래왔어가지고 분기마다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낮은 일자리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 공공기관이었잖아. 진짜 잘게 쪼개놨거든. 거기 뭐 시간 선택제, 임기제, 또 가나다라 마바급이 있어. 사내 메신저라고 하지. 그런 거 다 보면 다 이름 옆에 급수가 나온단 말이야. 임기제는 짝짝짝짝짝 쪼개놓고 뭐 기간제 뭐 이렇게 있어. 팀장이 7급이었고 팀원들이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막급 선생님들이었어. 시선제라고 하지. 근데 그 선생님들은 공무원증도 나와. 그냥 공무원증만 나오는 기간제인 거야. 그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나는 그냥 신입으로 들어갔고 그 선생님 일단 뭐 오래 일하셨고 당연히 다르게 느껴지잖아.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도 기간제라면서 딱 그렇게 말했거든. 선생님 우리도 기간제라면서 이름만 다른 거지 공무원증만 달고 있지 우리도 기간제라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하면서 당연히 계약 기간도 다르고 월급도 다르고 그게 다 다른데 기간제를 당연히 쓰는 이유는 그거지 않겠나. 1년을 넘으니까 퇴직금이 따로 드는 것도 있고 1년 미만으로 쓰는 이유는 퇴직금이 비용도 있고. 직업 상담사를 자격증을 따기로 좀 마음먹은 계기라든지. 근데 이거는 좀 직업 상담사를 딴 건 좀 얽혀 있어. 나는 부모님 말하는 대로 살기가 싫은데 죽어라고 공무원을 해라는 거야. 그래서 난 또 계속 똑같은 말 하면 듣기 싫어서 말 안 하는 타입이잖아. 그래서 하겠다고 한 거야. 뭘 한다고 해야 하나라고 고민하던 중에 그걸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어 보였어. 직업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고 내가 너무 뭘 선택할지도 아직 못 정하겠는 와중에 외부의 압박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다고 이거 할 거라고 말할 것도 없는데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니까 좀 갈등이 있었지. 그래서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직업이란 게 뭘까 싶어가지고 공부한 것도 있고 찾아보니까 그걸 쳐가지고 뭐 고용노동부에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나 이거 할게라고 말을 해버린 거지. 그런 거야. 내 개인적으로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었는데 가족이 보기에는 얘가 이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버리게 된 거지. 그것도 공무원급에 해당하는 네가 했던 그 기간제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거야? 그거는 기간제는 아니지. 시험으로 들어가면 9급이지. 9급 공무원 직렬 중에 직업상담직이 있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토목직 들어가려고 토목에서 딴 거랑 똑같은 거야. 맞아. 그러면은 공무원 하는 게 확정이 된 거구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제도를 신청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더 있는 거 보여줘야 되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말해줘야 되고 이거 취업제도 하면서도 뭔가 내가 원하는 수업이 다 있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왔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뭐 내 돈 벌어서 내가 강의를 수료하면 좋겠지만은
사실상 그 돈이 엄청 큰 돈이잖아. 100만 원, 200만 원 하잖아, 한 달에. 2, 300 하니까. 그 돈을 어떻게 나는 뭐 일주일에 알바해도 100만 원 남짓 벌고 생활비 하면 생활비 30만 원 나가버리면 또 거기서 그걸 또 다 학원비로 쓰면은 더 힘들고. 맞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취업 제도를 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부산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좁고 지방로로서 힘든. 애초에 그 고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좀 다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 친구가 동아대 그 시각 디자인인가? 그쪽 웹 디자인 좀 비슷한 쪽에 갔어서 근데 걔가 저한테 고등학교 때 같이 그림학원 다니자 이러면서 너도 이쪽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같이 다니자 했는데 제가 그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못 다닌다 해가지고 어쩌다 또 길이 이쪽으로 터져서 이쪽으로 국비를 받는 건데 확실히 그런 퀄리티의 차이가 있죠. 6개월 배운 사람이랑 4년 동안 이제 그림을 배우고 또 대학 가서 또 한 사람이라면 퀄리티 차이가 엄청 날 거니까 인스타를 봐서 조일장을 하는 거 보니까 브랜딩 하나를 4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브랜딩을 5개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안에 해야 된단 말이죠. 취업 제도인데 취업 제도 치곤 너무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약간 너네 이 정도만 하고 치아라 약간 이런 느낌? 단기 지원으로 빵빵하게 해줄 테니까 그냥 어디든 취업해라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느낀 건 이번엔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그런 어떤 보복 심리로 그런 식으로 투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다. 다양성이 부족한 거지. 색깔이 2개뿐이고. 부모님도 말한 게 이번엔 정권이 바뀌어야지. 일단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북 찌듯이 뒤집는 거야 그냥. 마음에 안 들으니까 또 뒤집고 또 뒤집고. 전북 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양면적인. 근데 그 양면도 크게 다르지 않아. 나는 솔직히 누구를 뽑았어도 지금쯤 파국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너무 최악차악이었기 때문에 인성 문제라든지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발언들 그런 것들이 막말 논란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팬덤 정치라는 말이 새로 생겨났는데 그게 참 무섭구나. 누군가 뭔가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비호하는 장치로 이용이 되니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혐오를 통해서 모이는 것에 대한 그냥 그걸 왜 하냐는 거지. 진짜 문제점을 못 들여다보는 정치인들이 선거에 당선이 됐다. 근데 그게 양당 정치이기 때문에 색깔만 다를 뿐 같지 않았을까 결국. 근데 메비우스에 띄인 것 같아. 정치할 사람들이 다양성이 부족한 것도 있고 우리 시민이 감시를 좀 잘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 팬덤 정치로 갔기 때문에. 투표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투표 이후에 그 사회 개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감시를 못해서 이렇게 다양성이 적은 정치가 되었느냐. 이 정치가 다양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졌느냐. 그때는 관심이 낮은 게 아니라 재밌는 것만 붙이는 대결만 관심이 있고 그만큼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 그 말 자체를 보기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 혹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당이 힘이 있느냐를 보는 거지. 옳은 말을 해도 실현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수정당에 그닥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도 그거이지 않을까 싶어. 거의 근 3년간 계속 선거가 있어 왔거든. 근데 그게 조금씩 뭔가 어그러졌다는 그런 느낌. 원래도 그랬지만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점점 그러니까 진짜 선거를 위한 선거를 하는 느낌. 당선만을 위한 선거를 했던 느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5년의 비전, 4년의 비전은 없는 건 거지. 그런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고 특히나 뭐 2030 월드 엑스포, 북한 개발, 에코델타 시티 되게 부산에서 지금 밀고 있는 정책이고 되게 시의성도 있고 정말 계획대로만 되고 진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된다면 그냥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그게 정권에 따라서 힘을 주는 곳이 다르다는 거지. 지금 메가시티는 온데간데 없잖아. 근데 메가시티도 상당히 중요한 게 그 경남의 권력을 하나로 묶어서 일자리도 창출되지만 서울에 견줄 만한 무언가 제2의 제3의 수도를 만들겠다. 되게 그런 야심찬 어떤 그런 거였는데 그런 의미는 되게 퇴색되고 거점을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이냐로 싸우기 시작하더니 정권이 바뀌고 울산에서는 못하겠다라고 말이 나왔고 거의 메가시티 출범도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거잖아.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그래도 지수습이라도 해놓고 다른 정책을 하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시민이 받는 거잖아.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되는데 또 왜 이런 선거가 되풀이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 나는 좀 언론에 문제가 있다. 되게 누가 승리하느냐 그 승리의 어떤 서사를 쓰는데 급급한 느낌? 다시 그걸 또 다시 뒤엎고 그리고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있는 그런 철새 같은 정치인들도 있으니까 그런 게 단지 이제 좀 재미로만 소비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나 그 막말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 특히 뭐 국정감사라든지 청문회 같은 걸 하면은 그때 오갔던 대화들, 자극적인 대화들 그런 것만 소비를 하니까 결국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쨌거나 각인이 됐기 때문에 코끼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코끼리를 떠올리는 거랑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 뭔가 알맹이를 가지고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고 인물을 보고 투표한다는 거지. 일자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없다는 거.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때는 뭘 하고 뭔가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일자리가 없다는 건 거지. 기간제가 많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부산이 많이 개발이 되는 것 같거든. 근데 개발이 도시 개발 말고도 다른 부분으로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늘 지역 언론에서는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거든. 제조업 위주로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부산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 어디에 가장 많이 종사하느냐를 보면 서비스업.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리감이 크잖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해양도시 뭐 글로벌 도시 에코델타 시티가 생기든 북한이 개발되든 똑같이 서비스업만 많아질 거 아니야. 기존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무슨 도시의 기능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겠느냐는 건 거지. 개발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조업 중심으로 하려면은 공단이 없잖아. 하단 쪽에 그거 하나 있고 또 뭐 있나? 제조업 중심으로 한다고 치면은 공장은 들어서야 될 텐데 이제 언론에서 제조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랑 부산의 개발 계획이랑은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긴 해.